그러니까 화끈하지 않는 경기의 회복이 내년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업들의 장세는 이렇게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두 가지가 좀 좋아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이 불황에서도 이익이 좀 나고 가격이 오르는 게 금융과 조선이더라. 또 하나가 뭐냐, 원래 잘했던 뭐 자동차도 있지만 무선통신기기,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조금 프리즘 투자 자문의 대표이신 홍시욱 박사님 이번에 이제 저와 다른 6명, 총 8명의 저자분과 함께 이 머니트렌드 2024 집필을 하셨는데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참여해 주셨잖아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박사님 여기 담고 싶으셨던 핵심, 일단 뭐 앞으로 이제 깊게 들어갈 거니까 핵심 한번 얘기해 주시면. 화끈한 회복은 없는데 네. 바닥권인 것 같다. 그게 이제 이야기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종종 묻더라고요. 지난 여름부터 제가 성장주 조심해라. 맨날 금리 오를 때 성장주는 힘들다. 우리 여기 김 작가 채널 와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분명 하반기 장 없고 이제 다시 하락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한테 아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려니 경기는 바닥이다. 그래서 이게 아마 미드 사이클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오늘 방송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20년이나 21년 같은 화끈한 바닥과 화끈한 회복은 아니지만 바닥은 바닥이고 회복은 회복인 거죠. 그러니까 화끈하지 않는 경기의 회복이 내년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박사님 책에서 경기 바닥의 종말, 이제 중금리의 서막이 열린다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코노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2023년 한국 경제는 한마디로 땡땡이었다. 재미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좋아진다. 왜 2023년이 이제 좀 재미없었냐? 그러니까 바닥권이었냐라는 이야기를 쓰냐면 옛날에는 이제 경기 바닥 잡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이런 식으로 딱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불황이 오고 딱 이렇게 회복되는. 그래서 경기 바닥 잡는 거를 둘러싸고 지금 바닥 경과했다 아니다. 논쟁이 엄청 났어요. 근데 올해는 내내 바닥권인 건 아는데 탈출이 언제냐를 두고 싸우는 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뭐 경기 바닥이다 아니다라는 말이 올해는 사실은 좀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없는 해가 돼버렸죠. 바닥권인 거지 이제는 뭐 경기 정점을 경과했냐 안 했냐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지금 별로 없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완만한 회복이 점쳐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년에 제 생각에는 금리가 올해보다는 낮아진다고 생각해도 그 옛날처럼 2%대 1%대 금리는 못 갈 것 같다. 그럼 중금리잖아요. 중금리면 경기도 화끈하게 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저금리가 확 와야 불이 붙는데 이래저래 봐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좋아지지만 뭔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경기가 좀 당분간 진행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중금리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신 요인은 어떤 두 거죠?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우리 이 책 쓰는 사이에 온 충격이죠. 정말 이렇게 유가가 꽤 올라 있는데도 사우디가 또 감산할 줄 몰랐잖아요, 우리. 정말 고유가라는 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80불, 90불. 감산을 하게 되면 유가가 아무래도 조금 더 오를 확률이 그렇죠. 있는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겨울도 다가오는데 난방료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 공급 이런 것들도 불안하니까. 근데 한때 뭐 90불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 걱정이 첫 번째인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다 알지만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결국은 세계화의 종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 별로 안 봐요. 다 어디 가냐면 여기가 싸냐 이것만 보고 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 나라 대통령이 누구랑 친하냐를 봐야 되는 이런 세상이 온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정말 2022년에 너무너무 놀란 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진 것도 놀랐지만 1년 반이 넘도록 전쟁하고 있게 되는 이런 장기전이 전면전이 유럽에서 벌어지는 거 보면서 무섭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북한은 뭐 러시아한테 포탄 줬다 그러고 이렇게 어디든 한쪽 편을 들어서 쫙 갈리는 옛날처럼 거의 냉전 비슷하게 가는 블록화의 세상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미국이랑 친하냐 러시아랑 친하냐, 이 나라가 중국이랑 친하냐 아니면 일본이랑 친하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다 봐야 되는 세상이 오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보다는 공급의 안정성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TSMC의 그 대만의 TSMC가 미국 공장 가동을 늦추는 걸 보셨잖아요. 올해 가동한다 그랬는데 2024년 넘어가고 2024년도 하반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이 옛날에 제조업 생산 안 하고 반도체 파운드리 안 하던 나라가 새로 그걸 해야 되잖아.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어렵지. 그렇죠. 수율이 안 나오고 근로자 모으기도 어렵고 또 노동의 어떤 여러 가지 라인을 돌면서 한 군데라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 비싼 제품들이 다 망가지는데 그런 어떤 관계랄까 관리 경영이 아시아와 좀 다른 형태일 거 아니에요.
이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좀 지우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유가도 그냥 확 빠지지 않고 좀 어느 정도 균형에 있고, 균형보다는 좀 높다고 보지만 아무튼 레벨이 옛날처럼 50불, 40불 이렇게는 안 갈 것 같은 분위기. 여기다 이제 두 번째는 세계화의 종말 속에서 각종 비용들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여지들이 있다라면 아예 뭐 그렇게 물가가 시원하게 빠지진 않을 거고, 시원하게 물가 안 빠지면 뭐 어떻게 시장금리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 공포가 최근에 전 세계 시장금리 상승의 이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방금 반도체랑 TSMC 얘기해 주셔서 다른 전문가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TSMC가 늦어지는데 삼성전자는 예정대로 이제 좀 진행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점유율 이런 것들이 조금 TSMC 조금이라도 이제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좀 일리가 있는 의견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왜요?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삼성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고생을 하네. 예, 제가 그냥 편하게 삼성전자한테 90년 이후니까 30년 대운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업계에서 탑레벨,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탑레벨 그 애널리스트를 뵀는데 그분이 30년 대운이 삼성전자에 왔는데 이걸 주워 먹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왜 그러냐면 대만이랑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TSMC에게 주문을 올인하는 게 얼마나 큰 위험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TSMC 가는 물량을 위험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확률이 중국이랑 대만 전쟁 확률이 10%면 10%라도 다른 데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사업에.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 5년 안에 뭐 양안 간의 전쟁 또는 준쟁에 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얼마냐 이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100%는 아니지만 10에서 한 30%, 40% 볼 거 아닙니까? 뭐 40% 보시는 분들도 저는 뵌 적도 있고요. 없다는 분들도 뵀지만 아무튼 그 사이라면 삼성전자에게 그 수혜가 집중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간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을 올리지 못했죠. 왜 못 올리고 있냐? 뭐 수요일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3나노 2나노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안정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TSMC로 가고 있던 기존 고객들을 잡아올 만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없었을 수도 있고 우린 모르죠. 모르는데 그 이야기가 2년간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땡겨왔다. 이건 뭐냐? 그건 TSMC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TSMC가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미국 텍사스 공장 수요일 안 나오는 문제나 뭐 아무튼 생산 연기를 보면 TSMC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더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운을 놓칠 것 같다. 일본에게서 D램 패권을 뺏어왔던 90년대 이후에 가장 큰 운이 지금 왔는데 더군다나 중국 반도체 회사들 다 망하고 있는 중이니까 삼성이 여기서 주가가 저 모양이고 이익도 저 모양이고 점유율까지 저 모양이라는 건 뭔가가 지금 거기 문제가 생긴 거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경기 순환의 문제로 2022년, 23년 고생한 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거대 항공모함에 뭐 어디 문제가 생긴 거라면 이 좋은 기회를 못 살리는 걸 보면 삼성전자가 그럴 회사가 아닌데 못 살리고 있다. 라는 그 지적은 물론 그분 개인 의견입니다만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 김 작가 말씀대로 수혜를 입어서 잘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저도 공감은 하고 싶은데 그 친구 말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으니까 얼마 전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공감 못하고 잘 모르겠다. 이 분명 회복되는 건 맞다. 경기가 회복되는 건 맞는데 삼성전자가 치고 나갈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30년 만에 대운이 왔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잘 못 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약간 이제 특히 뭐 이번 스마트폰도 그렇죠. 그죠? 역전될 뻔 했잖아요, 이번에. 사실상 거의 역전 직전이었는데 지금 아이폰 발열 문제 안 나왔으면 아마 무조건 4분기는 역전이었을 텐데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사업 부문에 뭔가 약간 시원한 맛이 없는 옛날 그 삼성전자가 보여주던 어떤 단호한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치고 나가는 뭐 이런 맛들이 불황에 치고 나가는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안 보인다. 그런 이야기죠. 좀 아쉽긴 하지만 뭐 노력하다 보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거니까 운이라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아까 얘기해 주셔서 2023년 경제 전망 돌이켜 봤을 때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 아직 금리 인상 위험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 상황에서 미국 연준은 어쨌든 지금 9월 FOMC에서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내비치고 있고 점도표에서도 굉장히 다수의 위원이 이제 그런 의견을 내비쳤잖아요. 왜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 거죠? 일단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국제 유가가 오르니까 핑계가 생겼죠. 이거 지금 인플레가 나기 시작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르는데 무슨 금리 인하야? 이게 제일 메인이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연준의 3가지 목표 중에서 2가지를 달성하고 나니까 3가지 목표가 뭐냐면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이거든요. 근데 물가 안정, 고용 안정은 다 했는데 금융 안정은 아직 달성 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금융 안정을 해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뱅크런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주식이나 부동산의 자산 시장의 버블도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네. 결국 미 연준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현재 좋은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자산 시장에 버블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다 이해가 되죠. 금융 안정성을 해치는 2000년의 IT 버블 붕괴, 2008년의 글로벌 부동산 붕괴 같은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버블이었기 때문에 붕괴된 거니까 금리 상승 속에서도 시장이 꺾이지 않고 특히 주택이든 주식이든 뭐 나스닥은 역사적 최고점 근처까지 왔고 부동산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뚫었잖아요. 이 2가지 자산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좀 불안 요인, 자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버블 리스크들을 따라잡겠다라는 게 미 연준의 태도라면 시장 금리가 최근에 오르는 게 이해가 되죠. 이게 뭐냐면 시장이 충분히 조정받을 때까지 부동산 꺾일 때까지 우리는 공격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겠다. 그러면 1996년 시나리오죠. 그 미국이 1995년에 시장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급등해서 1996년에 드디어 저물가 저성장이 왔어요. 골디락스라고 하죠. 물가는 안정돼 있는데 성장률도 마이너스 안 가고 저성장이지만 그래도 꾸물꾸물 성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산시장이 야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고 그러고 막 급등하고 나스닥이 막 버블 레벨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린스판이 뭐냐면 비성적 과열이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하면서 부동산 주식시장에 경고를 던지고 실제로 그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이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유사하다. 왜냐하면 인플레는 잡았는데도 연준이 지금 인플레를 잡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아직 멀쩡하니까 그리고 자산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끝났다라고 오르니까 야 너 기대하지 마라고 철퇴를 지금 날리는 중인 거 아니냐. 그때는 그린스판은 말로 시장을 고통스럽게 했다면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기대해봐.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더 강하다 이야기가 반년째 지금 지속되는 그런 상황을 가는 게 파월 의장의 마음속에는 결국 1996년 그린스판이 빙의해 있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 주식시장의 재미가 그래서 없는 거죠. 그러면 2024년 금리는 좀 어떻게 될 것이며 이에 대응해서 그럼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투자처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밸류를 계속 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밸류는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데 그래서 뭐 대표적인 밸류 주식들 그런 것들이 금융주 이런 것들은 밸류 주식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면들도 있고 또 시크리컬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턴어라운드 하는 그래도 PBR도 낮은 그런 기업들도 시장에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쪽인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보자면 이제 첨단 정보통신 기업들의 장세는 저는 조금 이 흐름에서 금리가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고 기업들의 제품 가격이 빠지기보다는 오르는 형태, 오르는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산업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냐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결국 금융업과 조선업이 바로 그 둘인데요. 요새 보시면 그 조선업 같은 경우는 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고요. 더 나가서 은행주 같은 경우도 배당 이야기 나오자마자 바로 튈 수 있을 정도로 기업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죠. 물론 뭐 이제 충당금 이슈는 있어요. 그건 맞는데 아무튼 이런 걸 보더라도 경제가 다 뭐 침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움직이면서 아직 반도체는 바닥 못 친 것 같은데 뭐 금융이라든가 조선이 올라온다 이러면 이 경제가 뭐랄까 이렇게 같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2021년처럼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데 있고 안 좋아지는 데 있고 이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면서 뭔가 시장의 반응이 산업별로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 같이 다 오르는 장세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증시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코스피랑 코스닥 보니까 추석 연휴 끝난 지금 바로 다음 날인데 코스피가 2410, 코스닥이 809로 코스피 2.2%, 코스닥이 3.7%, 지금 코스피는 2400도 붕괴 직전의 약간 느낌이에요. 왜 지금 연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좀 올해 4분기 좀 여기 또 위험해질까요? 이 책 이야기하러 와서 왜 갑자기 시황을 시장 얘기를 하셔서 저는 시장 올해 하반기는 좀 쉰다인데 이 정도 레벨이면 또 좀 저가 매수 오늘 왜 이렇게 또 급락한 거예요? 우리 전번에 했던 이야기인데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냥 할게요. 레버리지 청산 리스크가 지금.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댓글 안 봐야 되는데 댓글을 보면 저도 팩트를 폭력해 놓고서 우리 그때 CFD 때 했던 이야기잖아 이게. 그래서 고점에서 30-40% 빠지면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의 반대 매매가 나오잖아요. 우리 CFD 할 때 다 해가지고 네. 했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휴 기간 중에 미국장 올랐으면 오늘 반대 매매가 나오더라도 그게 감아 올렸을 거예요. 감아 올렸을 텐데 연휴 기간 중에 별로 안 좋고 특히 어제장이 미국장이 안 좋으니까 이게 이제 연휴 기간 중에 내내 빠졌던 거에 대한 리스크 시장금리 또 미국 4.5 넘어 4.7까지 장중에 가니까 시장금리 올라가면서 또 기술주 특히 이제 기술주보다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레버리지가 높은 주식들이 앞으로 위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의 대부분이 뭐 주주들에게 증자를 한다든가 뭐 CB 발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기업들이 위험하잖아요. 만기까지 부채를 갚아 나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가가 안 오르면 증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그런 기업도 꽤 많거든요.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또 그런 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 금융의 장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악순환, 주가 빠지면 증자 되겠냐, 이거 자금 조달 되겠냐, 자회사 IPO 잘 되겠냐 등등 수많은 이슈들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반대 매매로 급락이 나오면 받아야지가 아니라 저게 연쇄적인 걱정하는 연쇄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 사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좀 받아줘야 되는데 기다렸다 사자가 되는 순간 이게 한번 시장이 두드겨 맞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오늘 그 징후가 좀 있어서 특히 코스닥 빠진 게 그 징후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밤에 미국장 오르기 기대해야 되는데 뭐 이 흐름에서는 반대 매매 나올 여지가 있어서 저는 10월 초보다는 좀 하순 정도에는 중요한 지지선들이 깨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전략 아니냐. 자, 그럼 좀 중요한 지지선 얘기해 주셔서 어쨌든 작년 연말쯤에 코스피가 2150인가 뭐 거 바닥 찍고 올해 600까지 왔다가 이제 많은 분들은 그때 샀어야 했는데 후회하신 분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600까지 좀 빠르게 왔다가 이제 보합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2400까지 내려왔으면 좀 이제 좀 싸진 거는 맞잖아요. 이제 맞죠. 현금 있으신 분 PBR 또 입장에서는. 0.9배 왔죠. 네. 그럼 이분들은 박사님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사기를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 근데 중요한 지점이 깨진 걸 보고라는 거는 중요한 뭐 지지가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코스피 기준이었는데요. 그냥 코스피에 2100에서 바닥을 찍은 건 사실인데 2300 한 후반 중반 정도에서 매매 공방을 벌이다가 연초에 뚫었어요. 그렇죠. 예, 작년까지는 3번인가를 두드리다가 못 뚫도록 밀리고 그 레벨이 이제 또 올 가능성이 저는 생겼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는 분할 매수. 저는 달러 이제 좀 팔고 또 팔아야죠. 그리고 일본 엔도 좋아하고 중국 주식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한국 주식 이 정도 가격 레벨이면 또 이제 거기 사던 돈들 여기 돌려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한 얘기하셔서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렸죠. 달러가. 네, 그렇죠. 지금 1350원 50원 돌파해버렸어요. 네. 50원 돌파했어요. 1350원 돌파하면 이제 연고점인데 어떻게 연고점이 제일 10월에 우리가 지금 무역수지 흑자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10월에 온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금융이 무역수지 이런 건 그렇게 금융시장에서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고 외국인 자금의 이동이라는 걸 오늘 또 느끼게 되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주식은 재미없는 거고 근데 이 환율이 지지선을 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저항선을 깨버렸으니까 일단 1380원 정도까지 열어두게 되는 장이 오는 건데 아유 쉽지 않죠. 이렇게 고환율이 도달하는 레벨이 저는 일단 시장에서 좀 1차 진입 시점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얘기해서 또 2024년 미국 대선 그리고 한국은 총선 앞두고 있죠. 혹시 미국 대선이 몇 월이? 한국 총선은 4월인가요? 11월이고 한국 총선은 4월이죠. 4월이죠. 트럼프의 지지도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데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혹은 바이든이 다시 한 번 더 승리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지금 현재는 높아요? 6대4 나오던데요. 뭐 압승 분위기죠. 트럼프의. 원래 트럼프 지지율이 실제 투표보다 덜 나오는 거 아시죠? 지난번 바이든한테 간발의 차이로 졌어요. 크게 그 숨어있는 트럼프 지지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의 지지율까지 감안하면 내가 트럼프 지지한다 말한 게 약간 남들 앞에서 조금 제가 이제 뭐 호모씨 지지한다 이러는 거를 우스갯소리로 또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가끔 있잖아요. 진지한 토론할 때 넌 누구 지지해?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H씨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이런 소리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당이 쫙 갈려 있는 상황에서 심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트럼프 짚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지금은 거의 압승 거의 선거 해보나 마나 분위기고요. 이제 유일한 변수는 감옥 가시냐 마냐. 형사범죄가 7개인가 8개로 지금 기소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범죄가 7개. 사범죄. 예, 그래서 뭐 심각하죠. 예, 그 출두하는 거 보셨잖아요. 민사가 아니고 형사. 예, 형사가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런 걸 보면 네. 사실 트럼프 씨가 미국은 다르네요. 예, 대통령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뭐 지금 너무 인기가 뭐 좋으시니까. 국민이 예, 원한다면 국민이 원하니까 누가 뭐라 하겠어요. 또 뭐 좋은 변호사 쓰고 해가지고 구속 안 된 상태로 대선 가면 또 끝이니까.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1월 초니까요. 이런 면에서 트럼프 일단 당선을 보고 이야기하자면 네.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 무조건 3가지는 하지 않겠냐 이렇게 다들 보는 게 첫 번째가 뭐야? 얘 어디든 다른 나라 군사 개입은 안 할 거다. 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걱정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대만이랑 중국 간에 전쟁 벌어진다 그래도 군사력 투입보다는 뭐 돈, 저 무기 이런 걸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 이런 건 뭐 기본으로 깔고 갈 거고요. 두 번째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최근에 미국 부동산 시장 좋은 이유가 이민 영향이 크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끝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No ESG죠. 네, 그래서 친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서스테이너블 또는 거버넌스 이슈 등은 다 제끼고 석탄 화력 발전소 엄청나게 지을 거고 태양광이나 뭐 이런 거 관련돼 있는 보조금 다 삭감하고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들도 뭐 암만 테슬라 에런 머스크 친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보조금 쪽에서는 상당한 컷들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거의 뭐 주식이 대충 보이죠. 셰일 오일 기업들이나 에너지 기업들은 좋을 거고요. 뭐 그쪽은 뭐 앞으로 판로가 엄청 열리고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친환경 관련돼 있는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된설이 맞을 거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그 뜨거움들은 좀 진정되겠죠. 왜냐하면 이민자 안 받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가는 거 더 촉진해야죠. 관세 보고 받기 싫으면 가야죠. 뭐 별 수 있습니까? 지금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야죠. 그래서 국내 고용을 미국으로 수출. 이렇게. 그리고 이민은 안 받는. 그래서 미국의 백인 실업률도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런 걸 유도하려고 들겠죠. 그런 것들이 그 트럼프의 이제 정책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군사 개입이랑 안 한다와 노 ESG를 하나는 뭐라고 하셨죠? 노 친환경. 노 친환경. 노 친환경 그리고 노 이민. 노 뭐 이민. 이건 결정적이죠. 이런 것들인 거를 사실 미국 시민들은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걸 지지한다는 좋아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미국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예, 난 여기 유색인종들하고 일하기 싫어, 뭐, 이 동네 살기 싫어라든가, 우리의 전통을 보존해야 돼, 우리의 종교를 지켜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겠다는데, 남들이 뭐가 시비야. 내 땅에서 기름 캐는 게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을 뭐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찾아서 그렇죠. 행동하는 그거를 거고. 어쨌든 민주주의에서는 자기 표로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라는 이야기. 저도 트럼프 안 좋아하지만 회영방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으니까 현 시점에선 거의 여론조사하면 무조건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마음의 대비를 저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니 그렇다. 충격받으면 안 되잖아요. 국내 총선은 그 결과에 따라 좀 우리나라 경제는 좀 어떻게 변하고 여당, 야당 스탠스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 당연히 부동산이 있겠죠? 뭐 제일 큰 차이겠죠. 부동산이요? 네, 부동산이 어떻게 달라지죠? 뭐 일단 이 작년 말에 윤석열 정부, 현 정부가 부동산 관련돼서 뭐 규제도 완화하고 완화했죠? 그리고 그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정도만 완화한 거 말고 세금 깎아주네 뭐 이런 거는 아시는 것처럼 거의 지금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법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국회 동의사항이라서 그 뭐 전혀 통과 가능성도 없고 거부권도 몇 차례 행선될 정도로 지금 여야 관계가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은 허응의회라고 부르는 여소야대 국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의 영향력이나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그런 변화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요건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고 사실 제가 하반기에 한국 부동산 시장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쉰다고 보는 여기서 지금 집을 사서 먹을 게 정말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라는 쪽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가 세금 부담이 크다. 잊지 마라. 이거 지금 사서 수익을 내려면 역사적 고점을 넘어야 되는 단지들이 많다. 정말 그때 비해서 경기가 좋으냐 이렇게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게 요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뭐 거래 비용이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 심지어 서울은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아직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택을 팔아서 뭐 시세 차익을 얻는다라는 게 굉장히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왔는데 이 모든 일들은 결국 국회에서의 어떤 세법 개정과 관련돼 있는 제도적인 어떤 바꿈과 연관을 많이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부의 정책 스탠스에서 놓고 본다면 다음 4월의 총선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는 중요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당 승리로 가면서 그거 다 진짜 그분들이 공약을 지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작년 대선에서의 공약대로 뭐 부동산 관련된 규제 다 풀겠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 봄에 또 부동산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 금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부동산은 확실히 제도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건 좀 꼭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야당이 이기고 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타이트한 정책들, 규제 정책이 유지된다고 하면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은 이제 그냥 쉬는 구간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크게 안 떨어진다고 전제를 하고 시작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건 정치권에서 이제 바라본 부동산 시장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올해 부동산 시장은 좀 반등을 했잖아요. 강했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좀 반등세가 어떤지랑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금리가 팍팍 떨어질 거라는 전망을 제가 지난해 했잖아요. 네. 근데 물가는 맞췄는데 제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물가는 맞췄잖아요. 올해 3% 보고 2% 볼 거다 그랬는데 다 봤잖아요. 근데 금리는 저는 여름에 인하한다. 추석에는 인하한다고 봤잖아요. 근데 추석 지났는데도 인하 안 하잖아요. 오히려 인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국은행도 사실 11월 인상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고 그런 여건이 돼버렸다라면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반등은 성공했지만 추가적으로 쭉 상승해서 역사적 고점을 넘느냐? 요거 문제는 좀 저는 자신은 없는 거죠. 부동산 가격 지수가 7월까지 나왔죠. 실거래가 지수가 바닥에서 11% 정도 올랐는데 엄청나게 올랐죠. 많이 올랐죠, 많이. 그러니까 그게 8, 9월에도 더 오르겠죠. 더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15%까지 올랐다 그러면 하락한 거에 거의 절반 정도를 메우는 건데 전국 기준이죠. 이 정도로 가격이 반등한 다음에 여기서 산다라는 건 이제 높은 거래 비용을 감안할 때, 세금 등등 거래 비용을 감안할 때 수익이 있네요.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을 가야 수익이 나는데 저러면 안 산다 일단. 지금이라면 제가 좋아하는 KB 리딩 50단지는 안 산다. KB 리딩 50단지 그 가격 쳐다보는 게 제 취미 생활인데 다 그냥 85%, 90%까지 왔더라고요. 그 거래 비용 또 복비, 이사비, 거다가 취득세, 등록세에다가 부동산세, 또 자칫하면 또 1가구 2주택자 그런 것도 못 받고 장기보유 특공 이런 것도 못 받는 그런 지역들도 되게 많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2년 내 팔면 10% 징벌적 세금까지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사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단지는 이제 리딩 단지가 아닌 단지를 찾는 그러니까 확산은 되는 거겠죠? 나홀로 단지들이나 생각보다 용적률이 어정쩡한 단지 이런 데는 반등 여지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근데 이제 그게 시가총액 상위 단지들이 못 오르는데 재밌겠냐? 재미없다. 여기 사서 먹을 게 수익이 날게 그렇게 정말 많은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집값 어쨌든 반등했지만 매물도 요즘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데이터상으로는 많아지고 있는 걸 서울 같은 경우 봤었는데 집값이 반등했지만 매물이 많아지고 있어서 매물이 많아진다는 건 집값이 오른 지금 집주인들이 팔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타당한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운이지. 운이라고? 왜 그러냐면 또 전쟁 나면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전쟁 난다던가 이러면 집값 빠지겠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단언할 만한 또 뭐가 있나? 그러니까 부동산을 좌우하는 게 절대 가격, 그리고 경기, 그리고 금리 이 정도의 공급인데 공급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내내 없으니까. 그러니까 4가지 내지 3가지 요인으로 시장을 보는데 절대 가격에서 매력 없다 동의. 그리고 금리 중립, 작년보다는 낮지만 상반기보다 높다. 소득 올해보다 내년은 좋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보합이지. 그렇게 폭락할 건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한다라는 식으로 폭등한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던 게 2020년, 21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제로금리 때 폭등하고 포모 장세 나올 때 이해가 됩니다만 2022년에 폭락을 보고 또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또 폭락이 나온다라는 건 외부 충격을 가정하는 것 같다. 그리고 외부 충격이라는 게 우리가 모를 때 충격으로서 의미가 있는 건데 뭘 보고 그렇게 강하게 전망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약보합. 그리고 지수로는 강보합인데 서울은 저는 약보합 봅니다. 그럼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다음을 언제 좀 기다려요? 청약하세요. 지금은 청약이죠. 아니면 이럴 때 저희들이 드리는 조언이라는 게 거의 다 정해져 있어서 패턴인데 그냥 할게요. 실안산선 주변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별내선 곧 개통되니까.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미래에 그 성장 가치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이 많이 빠지고 회복 못한 지역들이 있다면 거기는 한번 볼만하다. 그러니까
광명도 저렇게 오르는 그 분양가가 저렇게 오르는 이유가 사실 그 기대가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두 군데 지역들은 뭐 한번 저라면 난 꼭 서울 살아야 된다 그러면 금천구를 보셔야 되겠지만 아니면 또 암사동을 보셔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그쪽 지역들 중에 이기 신도시들 지역들 중에 급매물 나와서 아직도 소화 안 된 데들은 많으니까 그런 데를 가격대를 잘 챙겨서 그리고 출퇴근 여건들 교통 시기 이런 걸 잘 건져서 투자하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지방은 미분양 주는 도시들이 이제 조금씩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동 해안벨트들이 미분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대구는 여전히 제 고향 대구는 여전히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우리 고향 대구. 아, 참 우리 계명대 후문. 같은 계명대셨나요? 저희 집이 계명대 후문이어서. 예, 제가 잘한다니까요. 계명대 그래서 후문. 예, 그래서 맨날 계명대 가서. 저는 이제 동문 후문에서 계명대 선배님이 잘 알았어요. 아, 왜 그래요? 우리 전번에 다 한번 인증 깠잖아요. 인증 까놓고 왜 그러세요? 제 집이 바로 거기였어요. 예, 그래서 되게 그리운 곳이고 맞습니다. 자주 가던 곳인데 요새 뭐 저희 모교도 옮겼어요. 거기 있던 상강 로타리라는 이름도 참 재밌는 거기에 이제 저희 모교가 있었는데 모교가 다른 대구의 신도시로 옮기더라고요. 학교를 자체를 구도심에서 옮기는 거 보고서 야, 그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이 잘 되고 나면 분명히 거기 좋아지겠지만 공급 물량이 과다하고 아직도 미분양이 있는 곳은 좀 잘 살펴서 투자를 하자 정도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주택자분들은요? 지금 갈아타요?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금이 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런 것들도 예외도 많고 뭐 아무튼 토지거래 허가도 많고 이래저래 봐도 능력되는 분들은 뭐 당연히 양도세 물고 가면 되는데 그렇죠. 뭐 본인이 원한다면. 근데 이미 저는 일단 좋은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봅니다. K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박사님과 저희 이제 머니튼 2024 신간을 가지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한국의 성장률이 1%로 낮아졌는데 이제 장기 저성장인 거죠. 그렇죠. 네, 한국 경제. 이거 어떤 영향? 우리 언제부터 저성장이 들어갔고 이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초성장 국면으로 들어온 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7% 성장, 777 공약이 나올 정도로 세계 7대 경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7만 불, 7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경제 7% 성장 그런 MB 정부의 야심찬 공약이었고요. 그런 고성장에 대한 꿈들을 가지고 있던 시기도 있었었죠. 그러나 MB 정부도 결국 후반에 가면 3, 4% 성장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대 성장이 거의 고착화되고 심지어 2023년은 1% 후반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 예, 인구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2020년부터 줄기 시작하면 1인당 GDP는 늘지 모르지만 외형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적어도 지금 당장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2030년, 35년 사이 정도까지는 일단 저성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요인들이 전 세계 교육의 감소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블록화와 이게 연관을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세계화의 종말과 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교육량이 최근에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유는 두 가지인 게 하나는 블록화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공급사슬망에 병목 현상들 벌어지면서 자국으로 공장들을 옮기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병목 현상들 또 생기고 더 문제가 생겼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병목 현상은 완화가 됐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블록화 자기들 지역 내에서만 도기 시작하면 전 세계 교육량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줄 가능성이 생기죠. 왜냐하면 자국 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든가 동네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친한 나라들끼리만 움직이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동량, 물동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고 이건 다 우리처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뉴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이 둘이 겹쳐서 최근 성장률이 둔화된 거고요. 다행히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게 일단 생산성의 향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술 발전, 기술 개발인데 제가 뭐 네이처 인덱스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면 네이처, 셀, 사이언스를 비롯한 전 세계 톱 저널 한 80여 개, 이번에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한 80여 개 정도 되는 저널에 실려있는 논문 저자들의 국적과 그리고 사이트, 인용 개수 또는 임팩트, 영향력 개수 등을 측정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얼마 전 캐나다를 제치고 드디어 세계 7위까지 올라왔거든요. 7위? 네, 엄청난 거죠.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4천만 인구인 캐나다를 일단 제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옆에 있고 영어 쓰고 있는 나라를 제쳤다라는 거죠. 아시잖아요. 영어 논문 아니면 정말 그 영향력 개수를 얻기 어려운데 영어 논문을 그렇게 많이 쓰는 자연과학 쪽이 나오고 있다.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축하하고 또 추천해 볼 만한 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R&D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여기에 또 우리나라 대학들이나 이런 거 순위들 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올라오는 경우가 탑 레벨 아직 못 가서 참 아쉬운데 네. 그래도 올라온다라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 우리나라의 기술 혁신력들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미치겠죠. 딴 걸 깎아도 깎아야지. R&D 예산을 대폭 깎고 있는 걸 보면 이 나라 정부가 저는 양쪽 다 안 좋아해요.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제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정책당국자, 기재부 공무원 계시면 좀 할 일을 합시다. 할 말 좀 합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미래는 뭐 영 박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왜 인구가 감소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 경쟁력은 꽤 있는 편이다. 그리고 당장 이번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출원해서 1위를 기록했죠. IBM이 최근 20년 사이 처음으로 2등 됐고요. 3등이 어딘지 아세요? LG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좀 물량으로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없거나 방향에 대한 어떤 확신, 배팅 이런 거가 안 보여서 그렇지 하던 건 되게 잘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위에 몇 나라 없어요. 90년대 초에 한국이 근데 높은 성장 기록했던 것은 책에서 총요소 생산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하셨는데 네, 그게 총요소 생산성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인 건가요? 그렇죠. 혁신. 혁신. 그러니까 노동력이나 자본 투입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알잖아요. 좋은 기계 들여오거나, 참 사람 하나 더 붙여주면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사람. 사회에 나온 다음에는, 뭐 이거 사주세요.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 있으면, 뭐 이거 장비를 갖다 놓으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걸 안 하고도 효율이 개선되는. 이게 짱이죠. 이걸 개선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브랜드. 그냥 쉽게 해서 비싸게 파는 능력. 그렇죠. 애플, 루이비통. 당할 수가 없어요. 에르샤. 좋아요, 좋아. 아무튼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브랜드들이 몇백 년 또는 스토리텔링이 있단 말이에요. 코코 샤넬의 그 극적인 인생과 사랑. 예를 들어서 영화잖아요, 거의. 루이비통. 옛날 그 왕실에 갖다 바치던 값바치잖아. 뭐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내러티브와 스토리. 애플 비극적인 스티브 잡스의 생애와 삶. 그리고 자기 딸을 버리고 막 그런 거 완전 정말 전기를 읽는 건지 이게 무슨 소설을 읽는 것처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뭔가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 있어야 고가가 되는데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고. 나머지 두 가지가 이제 뭐냐 하면 아까 방금 우리가 이 총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술 개발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분위기예요. 노사 화합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노사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가? 그리고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으쌰으쌰 달리느냐 아니면 저보다 나갈 생각만 하느냐 이 분위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일단 파업 건수라든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 이런 게 확 줄고 있죠. 왜?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이가 들면서 옛날처럼 이렇게 이제 못해요. 단체 행동들이 옛날만 못하죠.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나라 또 MZ 세대들이 노조 싫어하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 가지고 파업에 의한 그런 극단적인 갈등에 의한 손실 건수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며 좀 이제 팀빌딩이 그쪽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셋 중에 브랜드는 힘들어. 포기. 이거는 BTS랑 우리 블랙핑크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BTS나 블랙핑크나 또는 세븐틴 화이팅.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그쪽에서 국가 브랜드 만들어내며 연성 파워를 만들어내며 미래와 돈 버는 거를 기대하는 거지. 지금 당장은 안 보이고 기술 혁신 그리고 분위기, 노동력의 질, 노동력의 태도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미래는 있지 않냐? 보는 거죠. 지금 한국 수출 데이터는 좀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나?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까지 이제 9월에 왔으니까. 틀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책에 제가 그래도 올해 수출 바닥이다. 올해 경기 바닥이다라고 쓴 게 수출이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책 나온 다음에 수출 통계가 나와서 좀 사실 걱정해서 왔어요. 어떻게 됐죠? 예, 마이너스 4%까지 와서 올해 중에 제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잘 나온 거예요? 예. 바닥 찍고 올라왔다는 대신에? 아니요, 아직 그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마이너스니까 아직은 좋은 건 아닌데 정말 안 좋다가 이제 조금 살아날라 그러는데 그 국별 수출이나 품목별 수출 보니까 중국 향 수출은 완전히 박살났고요. 근데 미국 EU 쪽으로 수출이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블록하다. 그리고 선진국 향 수출이 잘 되는 품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가 브랜드가 없어서 힘들어요. 저 말씀하신 대 그러면 이제 탈중국화라는 키워드 등장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금 한국이 어쨌든 영향을 그런 것도 받고 있는 거죠. 어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 산업 측면에서 어떤 스탠스 취해야 될까요? 일단 빠이빠이 해야죠. 제가 아까 트럼프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보고 돈 걸라 그러면 거의 트럼프에 안 거는 이유가 뭐냐고 누구한테 물어야 될 정도로 거의 지금 압도적이에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죠. 더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미국이랑 중국 간의 관계가. 후아웨이 때리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 트럼프부터 벌써 그때 시작했던 거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일단 미중 관계가 좋아지기보다는 그렇죠. 그렇게 그냥 대면 하거나 아니면 한 대 때리고 좀 쉬거나 그런 사이지. 이제는 둘이 옛날처럼 특히 덩샤오핑이 텍사스 방문해서 카우보이 모자 쓰던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난 거죠. 협력과 화해의 시대는 대충 끝났고, 지금은 아직도 계속 이제 새로운 냉전으로 가는 중인데, 중국에 우리가 새로운 걸 투자한다든가 중국에 뭘 해서 기대를 건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참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 방송 보면서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유럽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인도, 베트남. 베트남. 이런 시장. 특히 동남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동남아시아 수출도 지금 최근에 박살이 나고 있어서 참 이제 중국 경기를 타는 거죠, 거기도. 그래서 어렵습니다. 미국, 유럽 말고 다른 시장 개척이 우리의 꿈인데 중동 갔다 옛날 이란에 그렇게 고생했고, 이란, 이라크 고생했고, 중국 진출했다가 이렇게 또 러시아, 중국 진출했다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참 그 제도, 이 나라의 정부 지도자가 정말 정상인인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또라이인가? 이거 나 국가적 위신 이러면서 전쟁을 일으킬 사람인가? 밴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리스크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세상이 왔다라는 게 슬픕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원래 패권 전쟁이 몇 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 잘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몇 년 뒤에 진짜 미국 따라잡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하시던데 경제 패권 전쟁에서는 지금 당연히 미국이 앞서겠죠? 끝났죠, 게임은 끝난 것 같은데요. 아니, 요즘 분위기. 우리 머니 트렌드도 되게 좋은 책인데, 네. 제가 추천하는 책이 칩워라는 책을 가끔 추천하는데, 그 책이 벽돌책이긴 한데, 재밌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책에 보면 그 모든 원천 기술이 메이드 인 USA예요. 그 ASML이 그거 잘한다 그러지만 그것도 다 미국 기술이 가서 거기 필립스랑 합작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회사지, 그게 갑자기 네덜란드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기술이 전부 원천 기술이 미국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미국의 패권 내에서 반도체 산업을 성숙시키려고 그랬으면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우리식의 발전, 우리 길을 가겠고 미국 너네랑 상관없이 우리 기술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길이 남아있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기술의 축적을 무시하고 가는 거니까. 이번에 화웨이에서 새로운 폰 나온 거에 누구누구 폰에 랜드 플래시가 하이닉스다 어디다 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더 물건 줬다가 거기서 물건 나오는 거에 누구 거 물건 섞여 있으면 그냥 바로 지금 밴 당할 가능성이 높은 세상에 와버렸는데, 그 리스크를 무릅쓰고 중국에게 장비든 물건이든 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망하기 직전의 사람들 말고는 없을 거 아니에요. 되겠어요, 그게? 승부가 이미 끝났죠. 뉴스 한 번만 검색해 보셔도 반도체 관련돼 있던 그 투자 관계자들 전부 지금 기울이, 우리로 얘기하면 감사원인데 거기 수사받고 있다는 이야기 뉴스들 들어온 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 뒤로 거기 거론된 사람들, 인사들의 어떤 그 뉴스 보도 본 적 없잖아요. 그만큼 중국 내에서도 이미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감사를 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뭘 중국의 반도체 굴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참 우리나라도 재밌는 나라예요. 중국 얘기해서 일본도 좀 여쭤보려고. 한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이제 겪을 거라는 한간의 이야기들도 요즘에 있더라고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은 뭐고, 결국 한국이 잘 성장하려면, 잃어버린 일본처럼 30년이 되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미국한테 공격당하면 안 되는 거고요. 미국이 일본 플라자 합의와 반도체 협정, 이거 없었으면 한국이 이렇게 반도체에서 사실 D램, 낸드 플래시에서 패권을 잡고 있잖아요. 이거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노령화는 진행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 이 노령화가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노령화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 노령 인구의 고등교육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 고등교육 비율이 굉장히 높은 노령자들의 어떤 그 생산 능력이라든가 또는 건강 상태가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기대 수명이 길어요. 그런 노동력들도 잘 활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잘라내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유도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중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편이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므로써 어떻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까지는 아니어도 문제가 터지기 전에 시간을 한 10년 정도는 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면 10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때 이민을 많이 받든 아니면 획기적인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을 펼쳐나가면 일본 꼴은 안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머니트렌드 2024에서 좀 재밌었던 파트가 양극화 파트인데 저성장 시기가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누구나 양극화 요즘 어떠세요? 물으면 더 많이 벌어지고 있죠. 막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랑 혹은 양극화가 둔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양극화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줄었습니다. 팩트인가요? 예. 박사님 생각인 건가요? 작년 통계예요. 어떤 통계죠? 우리나라가 2천만 가구가 있는데 네네네. 그중에 0.1% 통계인 2만 가구를 조사한 네.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정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조사 서베이가 있습니다. 2만 가구. 예,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0.1% 샘플이니까 엄청난 거죠. 네. 돈을 수백억 들여서 합니다. 예, 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소득의 불평등이 그렇게 심각해진 증언은 보이지 않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초연금이 2014년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지된 거 그리고 뭐 여러 논란이 있고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 및 공공근로를 확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저소득층들이 70세 이상에 되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잘 사는데 그 베이비붐 세대 이전의 해방둥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난의 세대들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전쟁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기간 중에 학교 다니고 또 사회 나왔더니 60년대 베트남 전쟁 갔던 그 세대잖아요.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노인 중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세대고요. 근데 그 뒤에 태어난 50년대 전쟁 끝난 다음에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들은 상당히 부유하고 빈곤율도 낮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국민연금이 또 도움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직장생활 하는 중에 사회생활 하는 중에 국민연금도 도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의 양극화는 맞아요. 자산의 양극화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집값이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계속 올랐잖아요. 작년 빠졌지만 올해 또 회복해버렸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산의 양극화는 맞다. 그건 동의. 그건 맞는데 소득이 그렇게 정말 심각한 양극화냐?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 정책들을 무시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재분배 효과를 감안하면 양극화가 굉장히 줄어요. 줄어들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러면 더 늘어나고 느끼는 거는 그냥 사람들의 착각인 걸까요? 그것도 있지만 인터넷 세상의 여론을 좌우하시는 계층은 두 계층인데 하나는 젊은 분들이고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중상위 계층들이 그걸 많이 해요. 그래서 중상위 계층들의 여론을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대목이 뭐냐면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뉴스가 되는 걸 보고서 되게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강남 아파트가 30만 호 정도예요. 30만 호인데 여기에 자가 소유율이 40%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10만 호 조금 넘는 게 실소유주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부자들이 여러 채 갖고 있어요. 아, 여러 채. 예, 지방 부자들도.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40%밖에 안 돼요. 모르셨죠? 이런 거.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12, 13만 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2천만 호인데 서울의 강남 집을 아파트를 갖고 있다? 0.5%인 거예요. 그 1% 커트라인이 30억인데 50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5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강남 집을 3개구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강남 아파트 가격 뉴스가 왜 그렇게 논란이 많고 시끄럽냐 하면 고급이 바로 밑에 있는 계층들이 그 뉴스에 엄청 반응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어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 엄청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20대이고 또 하나는 자산 소득으로 보면 최상위 바로 밑에 계신 분들이 뉴스를 주도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하는 거와 세상이라고 거의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뭐 아파트나 부동산 이런 데서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또 강남이다 보니까 그게 뉴스거리가 되다 보니까 저기랑 나랑은 이런 양극화. 근데 그걸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뉴스가 막 나오고 왜 그걸 관심을 가지냐면 뭐 그쪽 종사자분들이 또 거기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죠. 그 뉴스가 과잉 공급되는 면도 있죠. 자, 그러면 경기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경기 흐름을 알려면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석하는지 일단 사람들 그리고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뭔지도 이제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주식이 선행지수. 그러니까 경기는 아직도 안 좋아졌는데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바닥치고 주가가 한 6월까지 꽉 올랐잖아요. 그렇죠. 2600까지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기가 이제 수출이 바닥치는 징후가 보이는데 주가는 그 전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선행지수인 거죠. 먼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한자라서 그런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딩 인디케이터.
리딩. 뭔가를 리딩하는. 안 좋은 뜻도 좀 있는 것 같다. 아무튼 저는 리딩방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제 이름을 딴 리딩, 이런 거 전부 다. 저도 하나도 없고 제 채널 출연하신 분도 없으니까 제발 이제 거기 안 속으셨으면 좋겠고 예. 제발 나쁜 놈들아 제발 좀 그만 좀 사칭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겨워 죽겠어. 고발해도 소용도 없고.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변수들을 모으면 이제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OECD, 그러니까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있는데 그거는 한 6, 7월에 바닥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그걸 보면 내년 전망은 밝죠. 밝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동행지수는 GDP 또는 수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해당 분기의 이제 경제 성장, 해당 분기의 수출 물량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3분기가 아마 바닥이 아니었나 싶은 그래서 7, 8, 9 중에 아마 바닥이었던 것 같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경기 흐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산시장이 바로 연결돼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취업이나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엄청 중요하죠. 저만 해도 스타트업 창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올해 되게 힘들거든요. 장이 안 좋으니까 불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만드신 여기 QR 코드 프리즘 투자자문. 예, 브로셔 이쁘죠? 브로셔. 예, 저희 사무실 놀러 오시면 브로셔 드리고 사인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드리면, 자, 아까 이제 주식 쪽 이야기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한 2,300대나 좀 근처가 오면 다시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가서 좀 어떤 주식도 위주로 좀 잡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가 좀 좋아 보이는데, 첫 번째는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불황에서도 이익이 좀 나고 늘어나는 증익이 보이는 가격이 오르는 게 금융과 조선이더라. 이 두 업종은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니까. 그렇죠. 그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반전의 가능성들이 보이는 업종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잘했던 자동차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서 이제 그 감소폭이 좀 둔화되기 시작한 게 무선통신기기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조금 감소폭이 둔화되는 모습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감소폭이 확대되는 산업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 2차 전지 바이오 헬스는 감소폭이 더 확대되는 그런 중이라서 우리나라의 신성장 7대 산업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좀 안 좋아서 요새 걱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미국 주식 중에서는요? 다우지수가 연초 레벨 밑으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금리 오를 때는 또 다우 기업들 중에서 배당 잘 주는 제가 좋아하는 회사 있습니다. 프록터 앤 gamble, 존슨 앤 존슨 그런 회사. 예, 제가 봄에 와서 버크셔에서의 사라 그랬던 거 혹시 안 아세요? 예, 좀 자랑해야지. 버크셔에서의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회사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배당도 잘 주고 이 회사의 사업도 나쁘지 않은데 와장창 빠지는 회사는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박사님과 오늘 모니터링 2024 박사님 신간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남은 10월에서 이제 12월 이제 마지막 이제 4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만 한마디 주신다면. 예, 합시다. 내년 좋아요. 올해보단 낫다. 경기가 바닥을 친 것 같고요. 암만 경기 나쁘다 그래도 수출이 조금씩이라도 플러스 나면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좋아지는 게 저는 거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기대 수준이 낮춰질 때쯤이면 시장은 또 좋아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올해 4분기는 재미는 없지만 모아갈 만한 그런 저가 레벨에 도달한 것 같다. 시장이 돌아서려면 이제 금리가 확 빠져줘야 되는데 그건 아직 안 보여서 언제라고 타이밍을 못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그래도 주가 기준으로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2,300대 그 공방했던 레벨까지 가면 저는 좀 살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많이 크게 어두워질 것 같지는 않은 거죠? 네, 왜냐하면 전쟁만 안 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데서 전쟁이 있어서 유가가 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면 유가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기에는 펀더멘탈상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금리의 상승도 이 정도 레벨에서는 진정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춘 박사님이 2024년 머니 트렌드 궁금하신 분들은 머니 트렌드 2024 이 책 보시면 더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홍춘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